흔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들 하죠. 그런데요, 만약 펜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카프, 바로 그 믿음 하나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작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시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들으면 좀 낭만적인 질문 같죠? 하지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한 무리의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이 질문은요, 목숨을 건 아주 현실적인 투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봐야 합니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대다수 사람들에게 현실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끝없는 노동과 가난,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꿔야 할 세상. 네,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이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다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들이 자라날 최적의 토양이 된 거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혁명의 불씨는 여기저기서 타올랐습니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소장농이 된 사람들, 또 공장에서 일하려고 도시로 갔지만 착취만 당하는 노동자들. 바로 그때 저 멀리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건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어 준 거죠. 두 번째 파트, 혁명을 위한 문학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혼란과 열망 속에서 흩어져 있던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명확하고 급진적인 임무를 가진 새로운 조직이 탄생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카프, 즉 KAPF입니다. 당대의 작가, 시인, 극작가, 비평가들이 문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건 그냥 문학동호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을 위한 예술가 동맹이었죠. 이들의 핵심 신념은 아주 명확했어요. 문학은 혁명의 도구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예술이 계급투쟁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이 타임라인처럼 정말 짧고 또 강렬했습니다. 1925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1927년엔 예술의 볼체비키화, 그러니까 더 강경한 노선을 외치면서 급진화되죠. 하지만 1931년 일제의 대규모 탄압이 시작되고요. 결국 1935년에 강제로 해산되고 맙니다. 불과 10년, 딱 10년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세 번째 파트, 거대한 논쟁들입니다. 그런데 카프를 무너뜨린 위협이 정말 외부의 탄압뿐이었을까요? 사실은요, 어쩌면 더 치열한 싸움은 바로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동의 방향을 건 싸움이었죠. 모든 논쟁은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내용이 먼저냐, 형식이 먼저냐. 다시 말해서 혁명적인 메시지만 잘 담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일단 예술적으로 뛰어나야 하는 거냐. 바로 이 질문이 카프를 거의 둘러쪼갤 만큼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어요. 자, 이 논쟁의 한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경희와 김기진입니다. 박경희는 이렇게 말한 거죠. 정치적인 내용, 이게 전부다. 예술은 그냥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데 김기진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 이야기가 형편없으면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소용없어. 예술성이 떨어지면 그건 그냥 질 낮은 선전물일 뿐이야. 정말 팽팽했겠죠? 이게 그냥 점잖게 하는 학술 토론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 만평이 보여주는 것처럼 운동의 방향과 영혼을 걸고 벌이는 정말 치열하고 열정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문학의 대중화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쉽게 써야 하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수준 높은 문학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하나? 누구를 위해 또 어떤 수준의 글을 쓸 것인가를 두고 또 한 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 파트, 민중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치열한 논쟁 끝에 그들이 만들어낸 혁명적인 문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작품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카프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민과 공장 노동자들의 그 암울하고 폭력적인 삶을 미화하거나 꾸미는 거 없이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줬어요. 당시의 혹독한 현실에서 직접 소재를 가져온 거죠. 대표적으로 최서해의 소설 탈출기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가난이 어떻게 한 가족을 절망과 범죄로 내몰 수 있는지를 독자들의 눈앞에 그냥 그대로 던져놓은 겁니다. 이걸 읽는 독자들은 더 이상 가난을 남의 일처럼 외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는 더 이상 조용히 을조리는 서정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이었고 잠들어 있는 대중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언어들을 벼려서 만든 그야말로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연극 무대 역시 아주 중요한 싸움터였어요. 김영팔 같은 극작가들은 연극을 통해서 소장농과 지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갈등을 무대 위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완의 혁명. 이렇게 노골적으로 체제에 도전하는 문학운동을 과연 식민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혁명의 불길이 커질수록 그걸 끄려는 거대한 힘도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더 이상 단순한 예술단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불온단체로 딱 규정하고 제거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1931년 드디어 첫 번째 대규모 경찰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소된 카프의 핵심 멤버가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 35명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검거로 조직의 지도부는 말 그대로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4년에 두 번째 검거에 철퇴가 내려쳐집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카프는 결국 1935년 공식적으로 해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죠. 10년간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은 그렇게 강제로 꺼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카프의 혁명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적인 문학운동이었고요. 사회를 비판하는 문학에 아주 강력한 전통을 세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이 정말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들이 던졌던 질문들은 한국 사회와 문학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카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남깁니다. 예술과 정치가 충돌하는 시대에 예술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100년 전의 치열한 고민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흐름이죠. 바로 카프 문학입니다. 네, 카프. 청소년을 위한 현대 문학사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와, 제목부터가 조선 만방의 부당한 식민지 현실을 고아노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직설적이죠. 네, 이것만 봐도 당시 문학이 그냥 글 쓰는 걸 넘어서 시대의 아픔을 막 드러내고 변화를 외치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였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임무는 이 카프라는 게 도대체 뭐였고 왜 그때 등장했으며 또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카프,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은요, 그냥 문학단체 이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암울했던 식민지 현실 속에서 문학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 그 흔적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고민의 흔적. 네, 문학이 사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걸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제일 궁금한 건 왜 카프가 나타났을까 하는 점인데요. 자료를 보면 시대 상검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그 현실의 고통이죠. 극심한 고통. 고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일제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요. 그런 수탈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땅 잃고 도시 빈민이 되거나 아예 해외로 떠도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 삶의 터전을 잃는 거군요. 네. 또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생겨났는데 뭐 착취 구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문학이 그냥 아름다움만 노래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거기에다가 또 국제적인 영향도 무시 못해요. 특히 19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 아, 러시아 혁명 성공이요. 네, 이게 당시 전 세계 지식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자 어떤 영감을 준 사건이었죠. 사회주의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가능성이요? 네. 특히 우리로서는 3.1운동이 좌절된 이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던 조선 지식인들한테는 이 사회주의 사상, 또 그걸 담은 문학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처럼 보였던 거죠. 아하. 그런 절박한 현실 인식하고 새로운 사상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1925년에 결성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건가요? 초기 멤버들이 궁금한데요. 카푸는 사실 두 그룹이 합쳐진 거예요. 사회주의 문학을 지향했던 염군사라는 단체가 있었고 또 사상 연구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던 파스큘라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아, 염군사랑 파스큘라. 네. 시작은 약간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문학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알리고 또 사회 변혁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는 같았습니다. 목표는 같았군요. 네.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일본 유학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사람들, 뭐 김기진이나 박영희 같은 지식인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카프 문학이 처음부터 쭉 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경향파라는 흐름에서 시작해서 뭔가 변화를 겪었다. 방향 전환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카프가 만들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카프 초기 문학까지 포함해서요. 좀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을 묶어서 신경향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경향파? 네, 대표적인 작가가 최서혜인데요. 아, 최서혜 작가, 탈출기, 홍염 이런 작품들. 맞습니다. 그 작품들 보면 정말 뭐랄까 작가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극도의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숨막힐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내요. 그 분노나 절망감이 너무 강해서 읽는 사람이 그냥 압도될 정도죠. 와, 그 처절함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카프는 이런 개인적인 고통을 그리는 데서 좀 더 나아가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신경향파 문학이 현실의 참혹함을 강렬하게 보여주긴 하는데 그 해결책은 좀 뭐랄까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 아니면 그냥 막연한 탈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탈출기에서도 주인공이 가족 버리고 떠나는 걸 무슨 사회 변혁의 길처럼 이야기하긴 하지만 좀 더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방향성은 부족했죠. 그런데 1927년 이때 카프가 공식적으로 문해운동의 방향 전환을 선언합니다. 방향전환 선언이요? 네, 이때부터는 문학이 그냥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무산계급 의식,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각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무기요. 문학이 무기가 된다. 네, 소위 볼세비키화를 외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아주 조직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문학운동을 펼치려 한 거죠. 전위의 눈으로 세계를 보라. 이 구호가 당시의 지향점을 딱 보여줍니다. 와, 정말 급진적인데요. 문학이 혁명의 무기라니. 그럼 이런 이념적인 방향전환이 실제 작품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소설, 시, 희곡 등등 여러 장르에서 활동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여러 장르에서 이런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설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향파의 최서혜와는 좀 다르게 조명희의 낙동강, 이게 1927년 작품인데 이런 작품은 사회주의 운동가의 투쟁과 죽음,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는 모습, 이런 걸 그리면서 방향 전환 이후의 경향을 보여줘요. 아,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그렇죠. 이념적인 지향성이 드러나는 거죠. 특히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다룬 소설들이 또 주목할 만한데요. 노동자 소설이요? 네. 예를 들어 송영애의 교대 시간. 1930년 작품인데 일본 탄광을 배경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착취를 고발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본인 노동자랑 조선인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자본가에 맞서는 그런 연대의 모습까지 그립니다. 오, 국적을 넘어서는 연대. 네, 계급적 연대를 보여준 거죠. 아까 자료 보니까 실제 노동자 출신 작가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북명이라는 작가입니다. 함흥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 노동자였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귀모도모 탱크라는 소설이 있어요. 1932년 작품인데 이게 정말 생생합니다. 어땠길래요? 유독가스가 막 가득 찬 텐트를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청소해야 하는 그런 끔찍한 현실하고 또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과정을 그렸어요. 이건 정말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쓰기 힘든 그런 리얼리티죠.
문학이 현장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시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시라는 장르로 이런 계급의식이나 투쟁 정신을 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역시 그 민중의 고달픈 현실, 또 저항 의지 이런 걸 담으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박세영 시인처럼 식민지 민중의 그 궁핍한 삶 자체를 좀 애처롭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점차 계급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죠. 예를 들어서 박파령 시인의 걸기라는 시를 보면요. 피로한 백성의 위에 무겁게 내린 입김처럼 이제야 깨어 일어날 때냐 이렇게 노래하면서 잠든 민중을 깨우려는 시인의 아주 적극적인 사명감 같은 걸 보여줍니다. 아, 시인의 사명감. 자료에 보니까 조선의 발렌티노라는 별명으로 소개된 임화 시인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셨다고. 아, 임화. 네. 카프의 핵심 이론가이자 또 시인이었죠. 잘생긴 외모 덕분에 대중적인 인기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그의 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장편 서사시인데요. 이게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오빠를 기다리는 여동생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네.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서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급적인 현실인식하고 결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기법을 활용해서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 서정과 현실 인식을 결합.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의 삶은 해방 후에 월북했다가 결국 숙청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죠. 그의 시에는 그런 시대적 고민과 개인적인 서정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극적인 삶이네요. 희곡 분야도 활발했군요. 아무래도 연극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희곡 역시 카프 문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었어요. 김영팔의 싸움, 1926년 작품인데 이건 제목 그대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대립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요. 네. 송영의 희곡들은 특히 풍자성이 아주 강합니다. 1년 365일, 1931년 작품인데 이런 작품에서는 민족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위선적인 자본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웃어요. 아, 풍자. 네. 반면에 노동자들은 가난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극, 춘향전 같은 데서 양반 조롱하는 그런 풍자 정신하고도 좀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오, 전통과의 연결고리도 있군요. 정말 다양한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카프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애썼네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도 뚜렷하고 강령까지 내세운 문학운동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논쟁들이 소개되어 있던데요. 이게 좀 더 파고들 만한 지점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카프가 그냥 하나의 목소리만 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문학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놓고 정말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카프 문학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내용과 형식 논쟁입니다. 내용이냐, 형식이냐. 아, 이거는 문학사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 같은데요. 카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딪혔나요? 이것도 주로 박영희하고 김기진 이 두 중심 인물 사이의 논쟁이었어요. 박영희는 사회주의 이념, 즉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형식은 그냥 그걸 효과적으로 담는 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내용 우선주의? 네, 반면에 김기진은 문학은 이념 전달 도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예술적인 형식과 완성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맞섰죠. 김기진은 박영희식 소설들이 너무 이념만 앞세워서 서리걷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아, 서로 비판도 하고. 그렇죠. 결국 카프 전체적으로는 내용, 즉 이념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좀 기울어지긴 했지만 이 문학의 본질, 또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이들의 고민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진지한 고민이었겠네요. 대중화 논쟁도 있었다고요? 이건 또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이것도 역시 김기진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또 김기진이요? 네, 김기진이 보기에 카프 문학이 너무 어렵고 구호만 외치니까 정작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나 농민,
이 대중들한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말하자면 대중 친화적인 작품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심지어 당시 유행하던 연애소설이나 탐정소설 같은 통속적인 장르의 형식이라도 빌려와서 사회주의 메시지를 담자, 이렇게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와, 그거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반응은 어땠어요? 임화 같은 다른 이론가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작가가 대중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을 이끌고 계몽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아, 이끌어야 한다. 결국 카프 문학이 누구를 위해 또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의 긴장, 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계속되는 고민이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논쟁도 짧게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었나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당시의 소련에서 공식적인 문해 창작 방법론으로 채택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넘어서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미래상,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까지? 네. 카프 내부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건가 논의가 시작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도 전에 카프 자체가 해체되면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냐, 형식이냐, 대중에게 맞출 거냐, 이끌 거냐. 아,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혔군요. 그런데 이런 내부 논쟁과는 별개로 결국 카프는 해체되었다고 나오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일제의 탄압이었겠죠? 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내부적인 노선 갈등 같은 문제도 없진 않았겠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제 탄압이 정말 극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카프는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탄압이 심해졌군요. 네. 특히 1931년하고 1934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검거 사건, 이른바 카프 검교 사건이 아주 치명타였죠. 2차 검거 사건이 연극 공연 중기랑 관련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레마르크의 유명한 반전 소설 있잖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 네네. 그걸 각색해서 연극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거되고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100여 명이요? 와. 네, 이 사건으로 카프 조직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 결국 1935년에 일제의 강요로 공식적인 해산계를 제출하면서 11년간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1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격동의 역사가 꽉 들어차 있네요. 그럼 이 카프 문학,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여러 평가를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카프 문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무엇보다 카프가 당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문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을 꿈꿨다, 이 점을 높이 사죠. 네, 현실 참여. 그렇죠. 이전까지 문학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했다는 점. 이건 분명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죠. 물론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비판은 역시 문학이 지나치게 특정 이념, 즉 사회주의 이념의 도구가 되면서 예술 고유의 자율성이나 깊이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아, 예술성의 문제? 네, 이념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인물이나 사건이 너무 틀에 박힌 듯이 좀 도식적으로 그려지거나 문학의 그냥 선전 구호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이죠. 특히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많고요.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 형식 논쟁이나 대중화 논쟁 자체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성과 문학적 예술성 사이의 그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빛과 그림자가 아주 뚜렷하게 교차하는 그런 문학운동이었네요. 오늘 카프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냥 교과서 속에 나오는 딱딱한 용어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절박함, 또 뜨거운 열망, 그리고 깊은 고민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카프 작가들은 문학을 사회를 비추고 또 변화시키는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학, 혹은 좀 더 넓혀서 예술이나 미디어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카프 시대와는 뭐 전혀 다른 이 시대에 현실을 고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무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시대는 달라졌지만 예술과 사회의 관계, 또 메시지와 형식의 조화, 대중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카프가 던졌던 그 질문들, 예를 들어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은 오늘날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카프의 그 치열했던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